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은 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 뭐 이런 분들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얘구나. 선영 크리에이티브도 물론 매우 네. 소중하고 낮춤형 개인 부동산 앱 부동부동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약간 속상해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좋은 건데. 개인형 맞춤형이니까 내 출퇴근 시간 얼마나 돼야 돼? 나 지금 돈 얼마 있어? 서울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직장은 여기야. 나 돈은 얼마 있어? 돈 얼마 있어? 출퇴근 시간 얼마여야 돼? 20년 넘는 아파트는 싫어. 엔터. 그럼 짜르르르르르르. 왜 초등학교는 뭐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런 거 딱 넣고 하면 딱 골라주니까. 그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부동부동. 꼭 한번 써보시면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가끔 식사도 하는데 아주 멋진 분입니다. 여성 사장님.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좀 하세요 좀. 네. 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김상훈 기자가 뻥튀기 상장 문제. 뻥튀기 상장. 왜 웃어?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됩니까? 이거 뭔데 왜 웃는데? 그냥 웃음이 나네요. 하여튼 요즘 상장을 하다가 너무 가격이 뻥튀기 한다. 뭐 그런 비판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방지하는 대책들을 금융감독원이 내놨다고 하니까 네. 그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뭐 대책을 내놓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가 굉장히 예민한 상장 문제인데 뭐 과감하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민하긴 뭘.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야, 오늘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최근에 2번 주제가 그 농민의 아들이 농산물 유통 구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2%가 아니다. 꼭 그런 문제 아닐지도 모른다. 해서 몇 번 저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김상훈 기자의 나름의 복수 같습니다. 제가요? 전혀 그럴 원래 상장 얘기만 나와도 싫어하는데 오늘은 한 100번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단어가. 일단 뭐 금융당국이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니까 그것부터 들어보죠. 옆에 앉아 계신 그 안 대표가 해도 된다고 해서. 네. 저도 괜찮아요. 2%가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 뻥튀기 상장 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해 파도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8월 달에 얘네들이 상장을 했는데 그때 그 상장 그 증권 신고서에는 우리가 당해 연도 매출액 추정치가 1,200억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 가치가 1.5조 원이고 그래서 공모가는 3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해서 청약을 받았던 건데 근데 상장을 하고 난 뒤에 까봤더니 2분기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건데 그때 비난이 뭐였냐면 뭐 사실 매출액 추정치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정치니까 그렇죠. 우린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그건 괜찮은데 주관사가 실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증권 신고서를 만들고 3분기에 상장을 했는데 실사를 하는데 어떻게 2분기치 경영 실적을 모를 수가 있냐? 모를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고도 공모가를 그렇게 좀 높게 잡았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기 상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집단 소송이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파도 사태는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뭐랄까 상황이 벌어진 사태였고 사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나왔던 얘기가 뭐 한국 자본시장이 좀 너무 그렇다라고 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까지는 뭐 상장 기업이 뻥튀기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에서 욕을 먹거나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뻥튀기 상장이라는 게 기준이 뭐가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재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떤 걸 뻥튀기 상장이라고? 요거는 뭐 주관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뻥튀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안 오르고 내리면
저 친구들 뻥튀기야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아닌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시당초 그 기업 공개 증권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네. 이 정보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었느냐 안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었느냐 정확히 상장 기업이 불러주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을 했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실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가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부실해져 버리면 제도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맞습니다. 뭔가 좀 너무 헐거운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를 갖춰도 네. 어떤 회사는 좀 더 밸류에이션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네. 받을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제도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보죠. 현황을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두 같은 경우가 사례로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매출액 추정치가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해에 그 해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예.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에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안 거. 됐다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무슨 근거로 1,200억 원을 잡았냐?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아니 근거는 상관없어요. 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근거는 뭐 차후의 문제인 거고 예. 3분기에 상장을 했는데 네. 2분기 매출 경영 실적표는 이미 내부적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6천만 원인 걸 그러니까 실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2분기 매출액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네. 대강 하면 그렇죠. 픽스야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200억이라고 하는 매출 추정치가 처음에 이들이 계산했던 거랑 전혀 다를 텐데 어떻게 원래 1,200억이라고 하는 그 계산에 맞춰서 그대로 유지할 수 공모가를 있냐? 맞추고 이제 그 가격에 상장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가격에 청약을 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식이 급락하니까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어요. 구조를 지금 보죠.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주식 인수 업무라고 하는 게 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증권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불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이에요. 수수료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는 구도가 상장 기업이 갑이고 증권사는 을이잖아요. 예. 근데 증권 신고서가 그러면 상장 기업의 입맛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증권 시장의 상장이라고 하는 그 구도입니다. 예. 근데 재무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그 재무 정보가 정확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게 이제 상장가로 이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상장 기업의 입맛대로 그게 쓰여지게 되면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야 니네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라. 돈은 상장 기업한테 받지만 얘들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해지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제도가 짜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 실적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예. 최대 주주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증권서에 잘 적어서 넣어라. 예. 뭐 거짓으로 적거나 혹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규정하는 정보를 누락을 하게 되면 니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간 업무를 한 회사들이 증권사잖아요. 네. 근데 증권회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주관사가 잘 보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돈을 받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또 그렇죠. 약간 애매한 구조적으로 애매한 구조적으로 구조밖에 그런 없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럼 얘네들이 게이트 키핑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잘 설계를 하느냐. 예. 이 제도가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에도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조금 웃긴 게 뭐냐면 거짓 정보 계좌나 중요 정보 누락이 있어도 이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 가서 우리는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네. 그러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예상 매출액 어떻게 맞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상장하는 고객사가 우리한테 이러한 이유로 1,200억 할 거다라고 풀어줬다. 얘기했다. 우리는 그거 적어준 거밖에 그렇지. 없다. 근데 우리가 무슨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냐. 네. 지금 현행법은 딱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꼭 빡빡하게
그 고객사 불편하게 빡빡하게 실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상 매출액도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한데 이렇게 해서 조금 깎자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실제로도 어려워요. 그렇죠. 1,200억인데 우리가 보기엔 600억인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바꾸겠다고 하는 게 이번 방안인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실사해야 될 항목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상 매출액이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그 상장 기업 당사자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담당 직원까지 만나보고 확인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이건데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수치일 것 같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근거가 괜찮네라고 하면 그걸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하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부실실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과징금을 앞으로는 매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근거가 뭔지는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걸 써넣어라. 그렇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숫자를 쓰지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런 일이 파도 때만 벌어졌던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고섬이라고 하는 중국계 그 화학 섬유 기업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어떤 회사냐면 2011년에 원래는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던 회사예요. 근데 한국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왔습니다. 그 예탁 증서라고 하죠. DR. 이걸 한국 시장에 발행을 해서 뭐 3천만 주 발행을 하는데 공모가는 7,000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2,100억 정도 공모를 해서 자본 조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와서 실제로 상장을 했어요. 뭐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으니까 별로 문제 삼은 것도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얘네 그 한 2년 3년 뒤에는 지금 매출액이 3천억이지만 1조 가는 회사다라고 하는 기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약을 했는데 이게 청약해서 상장까지 됐는데 2달 만에 분식 회계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어쨌든 주관사가 이러저런 그 실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2달 만에 분식 회계한 게 드러나냐. 상장하자마자.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2,100억 중에 그 청약 미달된 거 빼고 600억 정도가 이제 주관한 증권사들이 떠안았고 나머지 1,500억 정도를 일반 투자자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간 거예요. 2,100억 원을 공모하려고 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팔리지 않고 미달이 났고 그래서 600억은 증권사들이 떠안고 나머지 1,500억은 기관 투자자랑 일반 투자자들이 사갔는데 2달 만에 갑자기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가 정지돼 있던 상태에서 2년 뒤에 상장 폐지된 거니까 휴지 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증권사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 입장보다는 그래서 금융당국이 당시에 과징금을 때립니다. 2년 뒤에 조금 그 상장 폐지가 되고 난 뒤에 니네들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때 대우증권, 지금은 미래에셋증권이죠. 그다음에 당시에 한화증권 여기에 이제 니네들 20억씩 과징금 내라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주관사들이 아니다, 우리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감사인도 있겠죠. 그렇겠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다 했는데 거기서도 걔네가 적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그 말도 맞네요. 방법이 없지 않냐. 회계법인 보고서를 갖고 왔으면 된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아냐. 실제로 어떻게 실사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법도 그러하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1심, 2심에서 법원이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금융위가 진 거죠. 근데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틀어버립니다. 주관사가 이제 고의 과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사가 이걸 제대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의무 이행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고 해서 니들이 잘못한 거 맞으니까 과징금 내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대법원에서 20억 그대로 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주관사들이 뭔가 제대로 본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판례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회계 실사를 다시 해? 저 증권사 주관사가? 근데 그런 그 되게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대법원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실사를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실사해서 나온 보고서를 회계법인이 잘못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그거 다 믿고 투자하잖아요. 네. 네. 코스피 상장 기업, 코스닥 상장 기업 다 회계법인들이 나와서 적정 주면 적정인가 보다. 다만 와. 한국 시장에서 상장하는 법인이니까 싱가포르 시장에서 회계법인을 사실 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물론 뭐 이게 전후 사정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벌금을 받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회계법인 상대로 다시 소송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느임 묻고 투자했다가 여기 증권사들은 누구한테 소송을 했냐면 중국은행이랑 교통은행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니네들이 통장에 있다는 잔고가 예. 우리한테 말한 게 1,000억이 넘는데 예. 까봤더니 100억이더라. 이거 분식이다. 이래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던 거였는데 아. 그 잔고 증명서를 중국은행이랑 걔네가 교통은행에서 떼줬으니까? 발급을 해줬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게 아니라 지금 은행 우리가 증권사들은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위조한 놈이 잘못이죠. 그렇지.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 그 은행들이야 뭐 몰라. 뭐 내가 도장 찍어준 거 아닌데?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쟁점은 있긴 있었을 수 그걸 있어요. 찾아냈느냐의 음.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했냐 여부를 따졌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거는 은행 가서 확인했어야지. 그게 진짜 니네들이 발급한 게 맞냐? 예. 아니면 이 회사에서 제출한 그렇지. 게 이건데 그걸 안 했으면 그거는 야. 해야 되는 건데 진본인지 여부를 체크하려면 체크는 했어야죠. 그렇지. 그런 것들 때문에 회계 이게 감사 결과까지 판례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례가 나온 게 불과 2022년 그러니까 예. 2년 전이에요. 예. 2년이 채 안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011년 고섬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주공산이었던 거예요. 그냥 상장 기업이 불러주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주관사는 해도 아무 책임 없고 아무 책임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면 자본시장법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죠. 2011년에 그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 기업 실사 모범 규준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요. 이게 예. 금투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좀 지키자라고 하는 일종의 본인들끼리 하는 자율 규제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해보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준 같은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도 사태 전까지 2022년 고섬 그 판결이 나고 전까지 쭉 이어져 왔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규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선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갈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기업 실사를 못 하게 되면 실사 책임 법적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돈 주는 사람은 상장 기업이고 이제 그렇다 보면 그쪽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게 올라갈 테고 그러면 나중에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무려 10년 넘게 12년, 13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파도라고 하는 사태로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과징금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실사를 할 때 너희가 무조건 해야 돼. 주관사가 실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제재할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네. 과징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징금 행정처분이 한국이 뭐 과징금 행정처분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섬 사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당시에 피해액이 1,500억쯤 되는데 과징금 20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 20억 무서워가지고 정말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진짜 실사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냐. 뭐 사실 저는 약간 퀘스천이 물음표가 붙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낫긴 할 텐데. 네. 그래서 다른 나라랑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예. 해서 제가 미국이랑 홍콩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18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비교가 적나라하게 돼 있는데 한국 기업 실사하는 걸 보면 참고 자료 수준이고 구성력이 없는 모범 기준을 따라서 사실 거의 뭐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예. 적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전제한 엄격한 프로세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상장 업무를 실제로 실무를 해봤던 취재원이 있어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미국은 상장을 하려면 양식 S1이라고 하는 서류를 먼저 내야 돼요. 예. 증권신고서랑 비슷한 건데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공을 많이 들이는 챕터가 이런 거예요.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떠하고 실적이 어떠하고 경영진이 지금의 실적과 향후 매출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의견들을 다 분석해서 한꺼번에 총망라한 챕터인 건데 예. 그 SEC 미국의 금감원이잖아요. 예. SEC에서 이 챕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기서 까인다. 그러면 상장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빨리 통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수료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상장 주관사도 그렇고 상장 기업도 그렇고 요거는 진짜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이 공개가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를 되는 거라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보도록 이 규제가 돼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고 한 투자자가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상장을 하고 봤더니 아, 이 정보가 엉터리더라. 뭐 단순히 그 매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매출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근거가 없는 엉터리 정보에서 내가 투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게 되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과징금,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제 니네 앞으로 IPO 하지 마. 라고 하는 인정션이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IPO 업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적 책임이 따라 붙다 보니까 주관사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해외에서는 그렇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기본적인 구도는 마찬가지잖아요. 상장사가 당연히 갑이고 돈을 주니까.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수수료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주관사들은 그 게이트키퍼 역할,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인 정보와 확실한 정보와 이런 걸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써서 니들한테 전달을 해줄 테니까 이거 믿고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선순환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미국이랑 결이 되게 비슷해요. 홍콩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 IPO 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와서 IPO를 하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미국에서도 우리 채팅창에서도 복리왕님이 지적을 해주시지만 분식회계했던 루이신 커피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상장하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하면 더 완전히 결점이 그렇진 없는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으나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방비가 돼 있으면 적어도 도둑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훨씬 낮을 텐데, 한국은 아예 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후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면 과징금을 매기고 소송을 하고 너희의 잘못이 너무 컸다, 너무 안일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소송하고 뭐 과징금을 때리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좀 겁나고 지금까지는 신경 그런 써야죠.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자율 규약 방식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돌아갔던 거죠. 누구들끼리 자유예요? 증권사들끼리? 증권사들끼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네, 알아서 잘해. 뭘 잘해라도 없고. 하여튼 잘해라. 잘해야 되는 그 규정들이 있어요. 예. 뭘 잘해야 되는지는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다 거기에 그러니까 따른. 잘 해도 되고 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그 지난번 대법원에서 과징금 때렸다는 건 진짜 뭘 많이 잘못했던 모양이네요. 일단 그게 그 조금 뭐랄까 한국 사회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굉장히 바꾼 그런 판례가 됐던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좀 과징금을 좀 세게 앞으로 매기자, 제재를 좀 세게 하자. 세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과징금은 매기겠다 정도까지만 발표를 했고, 얼마나 세게 매길지는 아직 그 내부적으로 조금 뭐 정해야 될 게 남았나 보더라고요. 그걸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범 규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놓은 약속 같은, 그러니까 자율규약으로 돌아갔는데 앞으로는 규정이죠. 그 자본시장법 하위에 있는 규정.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규정에 아예 그 집어넣겠다. 구체적으로 니들이 저런 항목들을 다 명확하게 실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를 다 해야 된다. 실사를 꼭 해라. 뭐 실사는 실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온 게 파두인데 파두의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럼
실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사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예상 매출액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예상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네가 이러저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식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거래처, 당사 기업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얘네가 니네랑 이렇게 뭐 1년간 매출이 이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에 집어 넣어놓고 하지 않으면 안 했으니까 이건 부실실사다 해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지금은 아예 그런 기준조차도 없어요. 근데 정말 예를 드시는 게 그런 기준이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B2C 쇼핑몰을 운영하는 쿠팡 같은 데가 상장하려고 하면 네. 저한테 와서 물어볼 거라는 거잖아요. 내년에 쿠팡에서는 얼마나 너 살 거야? 뭐 이런.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거래처도 거래하는 거 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가서 거래처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파두 같은 경우는 상장이 다음 달인데 이미 이번 달 말이 2분기가 끝났는데 세금 계산서 끊겨서 들어온 거 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니 그거는 밝혔어야지 이 친구들아.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걸 예를 들면 3분기에 한다든가 거기에서 일단 스톱. 야 2분기 거 좀 이상하다 야. 우리는 아는데 이대로 상장하면 투자자들은 이거 뒤통수 맞겠는데 그거는 했어야지. 이 친구들아 2분기 그 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당신들만 알고 있다가 외부에서는 하나도 모르게 하면 되니? 라는 거지. 1200억이라고 하는 매출에 대해서 실사를 앞으로 해라 라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1200억에 같은데요? 대해서 실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 숫자가 무조건 맞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예. 무조건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 숫자가 나오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을 니들이 제대로 좀 확인을 하라라고 하니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논리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1200억을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논리가 그냥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만들면 논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맞냐, 논리를 안 맞냐의 문제지. 그 논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세운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의 근거 자료가 맞습니다. 있느냐를 확인해라. 맞습니다. 근데 숫자가 1200억이라는 숫자가 맞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근거는 어차피 미래고 안 맞아도 된다는 전제라면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죠. 정말 파두를 뭐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파두의 문제는 1200억 원이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 맞아요. 3분기에 상장하는데 2분기 실적이 6천만 원 매출 나왔는데 이거를 입 딱 닫고 상장하는 게 맞니? 그렇죠. 라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100번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 체계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한다. 그것도 맞죠. 그렇죠. 맞는데 그 증권 신고서에 들어있는 예상 실적, 미래 실적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 근거는 아무도 못 갖고 오거나 아니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로 누가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에브리바디가 다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누가 요거는 설득력이 있고 설득력이 없는지를 주관사가 어떻게 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근거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예. 그 확인 의무 그걸 충실히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틀려도 되는데 확인은 꼭 해.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기서 말하는 확인도 안 숫자가 했다. 맞아야 되는 걸 니들이 근거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니들의 의무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정답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러려면 일반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들을 상장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논리와 근거로 얼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 적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 얘기대로 봐도 사실은 실효성이 크게 없을 거는 같아요. 그럼요. 그걸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1200억 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쩔쩔맸냐? 아닐 거라고요. 근거는 다 있었을 거라고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뻥튀기 상장이 없어질 거냐에 대한 퀘스천은 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근거는 확인해야 된다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필요하지 저는 않을까. 이런 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풀기보다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의 주관사인 업체는 자꾸 틀리거나 뻥튀기가 되네? 라고 하면 우리 그 가끔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뭐 케이블 방송 너희들 이제 안 돼.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격을 없애버려? 자격 심사할 때 점수를 까면 최대한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만 그 근거는 약해도 돼. 너희들이 노력한 것만 보여줘라고 하면 그게 무슨 규정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꼭 그 뭐 노력한 것만 보여줘라까지는 아니에요. 네. 니들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라라고 하는 정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진도로 나가보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처럼 그 상장은 중간에 실사까지 다 하고 실패하게 되면 또 수수료 문제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상장을 실패하게 되면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일 다 해놓고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받는다면서요? 상장을 네. 해야지만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주관사가 계속 주간 업무를 해주는데 이런저런 리포팅도 해주고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상장을 시키려고. 네. 근데 상장이 돼야지만 돈을 받고 상장이 안 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 상장 신고 증권 신고서가 상장 기업의 입맛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실사 업무 할 때는 선불로 내라 수수료를 뭐 그런 제도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걸로 바꾸겠다고 선불로 하는 어느 건데. 정도는 줘라. 네. 그래서 그건 어찌 됐든 실사는 그래, 그건 부실하게 맞는 하지 말고 아. 충분히 조금 해라.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뭐랄까 그 게이트 키핑 업무라고 하는 게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그 본인들의 의무는 해태하고 니들이 상장 기업의 입맛에 맞게만 신고서를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니까 그런 구조를 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나중에 받는 구조도 매우 그 주관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장하려는 회사는 어떻게든 상장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주관사인데 난 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난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정말 약자가 되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내가 상장 주관 업무를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니 돈을 내가 받고 상장하게 되면 또 추가로 뭘 받고 그런 구조로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네. 상장 심사를 어플라이 할 때 상장 수수료도 같이 당국에 내기로 하고 당국은 그 돈 받았다가 상장이 오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돈은 그냥 주관사한테 주는 뭐 걸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더 개선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필코 상장시켜야 돈을 주관사 받을 수 수수료를 있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꽝 되는 구조는 막판에 가면 굉장히 필사적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겠네. 그러니까 둘이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느낌은 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든 가장 큰 목적은 그 증권사가 증권사가 객관적인 정보, 근거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가격을 했던 근거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거 전달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나 홍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수수료가 좀 낮아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인수 수수료라고 하는 걸 줬는데 예. 이게 0.7% 정도를 받았어요. 전체 공모 금액에. 전체 공모 금액? 전체 공모 금액이 한 12.7조쯤 되는데 그 중에 한 890억 정도를 이제 증권사들이 나눠서 뿜빠이를 한 겁니다. 나눠 가졌는데 이 0.7%밖에 안 돼요. 딴 데는 얼마 받나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그 글로벌 IV들이 받는 그 상장 주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금액이 낮으면 7%, 그 다음에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는 4.1%. 그러니까 4.1% 받았어야 된다는 4.1%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증권사 뜻이네요.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상장 그 심사 그 상장하는 기업에 실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예. 여기에 쓸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너무 높여놓으면 상장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그래서 텐데.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뭐 예를 들면 규정으로 얼마 이상 받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데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실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관행 자체가. 그러니까 저기는 주관사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군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인건비 비싼 사람들이 하니까요. 똑같은 택시 운전도 인도에서 하면 15,000원이고 스웨덴에서 하면 15만 원이니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예. 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 삐끗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감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레퓨테이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주관을 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이걸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잘 돌아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앞으로 과징금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있지 이걸 선순환 시킬 수 있을 만한 동력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한테 의무를 또 부여하면 네.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말이 되지.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도 증권사에서는 IPO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부서인 건데 예.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러면 누가 IPO 한다고 하겠냐. 그러면 당연히 IPO 업무를 안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도 IPO가 안 된다.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군요. 수수료율도 어차피 서로 협상하기 나름인데 네. LG엔솔은 진짜 공모 금액이 크니까 낮을 수 그래서 있죠. 좀 낮았던 거.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거라도 받으려고 다들 난리였던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수료라고 하면 네. 인수 수수료라고 해서 제가 배정을 받잖아요. 주관을 예, 하게 되면 예. 내가 얼마? 그럼 이걸 밑에 있는 고객들한테 다시 또 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 0.7% 떼가는 인수 수수료가 있고 예. 주관 수수료는 달라요. 네가 실사도 하고 뭣도 하고 증권 신고서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음. 그 주관한 증권사에게는 우리가 더 줄게. 그래서 이 주관 수수료를 주는데 한국에서는 이 주관 수수료를 거의 안 줍니다. 그냥 네가 가져가는 인수수수료만 인수수수료를 좀 맞습니다.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건 그 판매 분량은 수수료 많이 같은 거죠. 네가 파니까 거기에다 일정 부분 네가 판매 수수료 가져가는 거야. 이것만 주지 주관 수수료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PO 업무에 어떻게 보면 매진할 수도 없고 보통 글로벌 IB라고 하면 대부분 이 주식 인수 업무에 굉장히 수익의 비중이 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증권사들이 대부분 자산 운용사 모델이에요. 미래에셋처럼 해외 나가서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붙이고 매출을 키우고.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증권사들은 이런 업무들을 거의 많이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잘 비싸지지 않는 이유가 이 싼 가격이라도 하겠다는 증권사가 있으니까 많아서. 이 가격일 테고 맞습니다. 아무도 이거 이상은 내지 말라고 한 사람 없는데 우리는 좀 IPO 시장이 여전히 좀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런가요? IPO 시장도 작고 저기 어디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라이센스가 있어도 스폰서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주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한국은 다 완전 할 수 자유롭게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라이센스를 경쟁도 심하고. 좁혀볼까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당연히 중소 증권사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그거 왜 니네들만 하냐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증권사가 뭐 한 40개 정도 뭐 되는지 몰라도 다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뭐 한 2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하위 20%는 그냥 자른다? 라이센스 빼서 그냥 그리고 순위는 네. 공모가 대비 대비 그 1년 후에 뭐 평균 주가라도 가던가 그 예. 괴리율이 이제 뭐 많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어쨌든 고평가된 거니까 그게 뭐를 확인하든 안 하든 그거 니들이 잘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냥 그것만으로 저는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 여튼 그런 수단 자체가 지금은 없죠. 알겠습니다. 해줘야- 알겠습니다. 해줘야죠. 네. IPO 하여튼 뭐 고민들은 있을 것 같고 조금 변화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잘 되기를 뻥튀기 상장이 좀 줄어들기를 기대를 해보죠. 뭐. 약간 제도 이번 개선안은 살짝 뭐가 약하긴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그 예상 틀린 거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 어디까지 둘 거냐의 문제인데 그 매우 디테일한 문제지. 그거는 논리로 싸우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의껏 해라고 하는 건 규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뭘 확인해라고 하는 걸 일일이 다 어떻게 지정을 해줍니까? 그리고 근거를 갖고 와라고 하면 예. 아니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근거를 못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리면 문제죠. 근데 틀리는 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그래서 거라서. 사실 타겟은 예상 매출이 아니라 파도 같은 사례나 혹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섬 같은 사례들 이거는 확실하게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잡기 위해서 제대로 실사를 하라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거죠. 고섬에 보니까 고섬 옛날에 금융위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예금 통장을 확인하는 걸 현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뭘 하여튼 게을리했나 보네. 제대로 거의 안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했어도 뭐 좀 어느 정도까지는 됐을 텐데 그냥 그 서류만 믿었다.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아마 과징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했지. 가서 예금만 다시 한 번만 떼어보면 되는 건데. 네, 김상훈 기자님 아주 예민한 주제를 또. 뭐 예민합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